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경주에서 최종 고위관리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1개 회원 정상이 모이는 다자회와 주요국 양자회담까지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APEC 공식 주간 첫날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분야 실국장급 관료들이 경주에 모였습니다. 정상회의를 눈앞에 두고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열린 겁니다. We face the important task of concluding the discussions of APEC 2025 and preparing to translate them into the tangible outcomes of the leaders' meeting. 올해 APEC은 인공지능과 인구 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국제 무역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정상회의에서 다자 경제협력이라는 APEC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상회의는 장관급 회의체인 외교통상 합동 강요회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진행됩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 미중, 한중 등 굵직한 양자 정상회담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회의가 열리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선 주요국 정상의 방한을 가정한 대테러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통제도 강화돼 비표 없는 차량은 아예 보문단지로 들어갈 수 없고 주변 상공엔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다고 알려진 경주 힐튼 호텔을 비롯해 정상 숙소 곳곳엔 보안을 위한 가벽과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경주와 영남권 전역에 테러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경찰은 최고 수준인 가포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YTN 나힌입니다. APEC CEO 서밋을 앞두고 열린 조선 분야 포럼 첫 연설자로 나선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미국 해운 르네상스의 가장 준비가 잘 된 파트너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우리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여는데 마스카 프로젝트에 이은 추가 협력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APEC 회원국들의 주요 산업을 진단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퓨처테크 포럼의 포문을 연 건 한미 협력의 상징 조선 분야였습니다. HD현대는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탈탄소와 무인 운항 등 최첨단 기술을 뽐냈습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석상에 선 정기선 회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르네상스 계획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파트너라고 미국 쪽에서도 저희를 인식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조선소 인수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옵션을 다 두고 검토하고 있고요. HD현대는 또 미국 최대 방산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손을 잡고 한국 기업으로는 처음 미 해군 군수 지원함 설계와 건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자재 공급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진행하는 본격 조선 협력의 닻을 올렸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찾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방문도 하나요?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는 이번이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마스가의 또 다른 한 축인 한화는 구담을 비롯해 방산 분야 포럼을 열고 첨단 기술로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하여 대공 방어 체계, 차세대 조선 및 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호주, 유럽, 미국, 중동 전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대미 통상 합의에 주칫돌이 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항해를 시작했지만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경주에서 이뤄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국 재계 총수들의 만찬 회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러트닉 장관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 이어 러트닉 장관과의 만찬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APEC CEO 서밋을 계기로 조선과 방산 등 우리 첨단 기업들이 전 세계에 위상을 떨치는 가운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 또 한 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순방 연장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고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선희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 북로 접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정말 좋을 거라면서 만남에 대한 의사를 다시 강하게 드러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면서 한국 방문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두 사람의 대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Мы с ним в Пекине поговорили подробно 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Там мы еще туда. 그때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 전해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진행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최선희 외무상이 회담에서 전 세계 긴장의 이유가 미국과 동맹의 공격적 행동 때문이라는데 공통된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을 강조한 상황에서 북러가 미국을 비난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최 외무상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의 의사를 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한 뒤 29일까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함께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죠.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29일까지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타결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무역 협상에 난항이 있느냐는 보도에 대해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은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하고 수많은 회사가 미국에서 선박 건조를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한국이 미국에 조선업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 분야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이미 합의를 했고요. 현재 총 3,500억 달러,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구성 방식 등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외국 전문가를 위한 새 비자 계획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이 많고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야 하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ve got to bring people in with them for a period of time. They'll teach our people how to do it, but even for a fairly long period of time, they're going to need expertise to be successful. We want them to bring in experts, and that's the way it is. 네, 모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무역 협상이 타결될지도 관심인데요. 양국 외교수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전화 통화에 나섰습니다. 통화에서 왕 주임은 미국을 향해 걸핏하면 압박하는 방식을 벌인다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안정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교류와 상호 존중을 이어왔고 이것이 바로 양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쿠알라룸푸르 회담에서 무역 현안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통화에서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면서 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미중 협상과 관련해 느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6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무역 합의의 틀을 논의하고 히토리와 펜타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파죽지세 코스피가 4천 고지를 밟으며 한국 증시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 기록을 썼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을 돌파했습니다. 3,999로 개장한 코스피는 개장 직후 4천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39분 만에 4,030선을 넘어섰고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900을 넘긴 지 1거래일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8,000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2005년을 2,40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연초 대비 68%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최고 상승률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을 향한 기대감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자 훈풍이 국내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28년도 돼야 공급이 는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이렇게 수요는 느는 사이클이 이제 27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날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24% 오른 10만 2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4.9% 상승한 53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선주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2.22% 올라 1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4천 시대를 열며 45년 만에 한국 증시 새 역사를 쓴 코스피.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활약 속에 2.5% 넘게 오른 4,042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에 3분기 우리 경제가 2분기보다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가 넘는 성장률로 연 0.9% 전망치 달성 가능성이 커질지, 여전히 부진한 건설 경기 등의 3분기 성장률이 1%를 밑돌지 주목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인 행사인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이 나흘 동안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각국 정상급 인사와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소개하는 부대 행사에서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오늘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아 오늘부터 2주 동안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이 시작됩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하나로마트 등에서 등심과 양지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못 박는 재판중지법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실제 법안 처리에 나선다면 정권도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현직 고등법원장이 암시한 겁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다시 불붙은 건데 민주당은 그야말로 코떡집이 됐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냔 분노와 당혹감 속에
민주당 물밑에선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재판중지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주장했고 당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법부 신뢰 하락이 문제라는 뼈 있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보적인 법원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알박기하며 방탄의 진지를 구축하더니 기어이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우며 여러 방식으로 사법부 힘 빼기에 나섰습니다. 여론의 반발 양상과 강도를 보며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 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주기현 판사에 더해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고 불리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의 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은 김영란법을 넘어 뇌물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녀 결혼식이 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파장은 여전합니다.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이름과 축의금 액수를 적은 메시지가 본회의장에서 포착되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최 의원은 축의금을 돌려주는 거라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받은 순간 뇌물이라며 김영란법 위반과 묶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사적인 축의금 정리 의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거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닙니까? 야권은 전선도 넓혔습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아들이 지난 주말 국회에서 결혼을 강행했다면서 민주당의 경조사 재테크는 부패의 관행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더불어민주당은 축의금을 반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신했다고 감싸면서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처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결혼식을 한 것,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야권은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불거진 출판기념회 자금 의혹까지 소환하면서 집중 포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우선 여론 흐름을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어제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스피드스케이팅 지도자와 미성년 선수 사이에서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3년 자격 정지 징계만 받고 여전히 대학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도 동계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사태는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빙상연맹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36 하계올림픽 분산 개최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전북의 분산 개최 방안이 실질적으로 IOC가 선호하는 방향이 맞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 회장은 제한된 개최 도시가 7개가 넘는데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분산에 치른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오늘도 정무위원회 등에서 감사를 이어갑니다. 정무위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11호 부동산 대책 등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을 향해선 교류 확대와 초국가 범죄 공동 대처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를 찾은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우리 국민 상대 범죄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회담이었던 만큼 온라인 신용사기, 이른바 스캠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당국의 스캠 범죄 대응 공조에 감사를 표했고 훈 총리도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위로를 전하며 화답했습니다. 이 스캠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우리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Their well-being and concern is our priority. 양국은 특히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을 확정해 한국인 전담 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 달부터 현지에서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직적 범죄 단지로 청년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아세안 인적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초국가 범죄 해결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표방하는 이른바 CSP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29년 한 아세안 40주년 특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국은 아세안 국민들이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든든히 다져나가고 이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협력 선순환을 내세웠는데 기대를 모았던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2일간 숨가쁜 아세안 외교 무대 일정을 뒤로하고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귀국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올해 들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16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범죄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는데 다음 달 미국과 캄보디아 등 10여 개 나라와 초국경 합동작전을 열고 단서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경찰과 외교당국에 접수된 한국인 실종과 납치, 감금 의심 사건은 올해에만 513건입니다. 이 가운데 30%, 162건이 출국 기록만 남아있고 어디에 있는지 안전한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시작한 특별신고 자수기간, 태국 11건, 베트남 8건, 필리핀 7건 등 8개국에서 33건이 범죄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재외국민 집중 태스크포스를 꾸린 경찰은 이렇게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안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 관련성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 미국, 캄보디아 등 10여 개 국가와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대적인 범죄자 소탕 작전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피의자 검거와 범죄 수익 동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경찰 협력관 2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추가 투입하고 범죄 단지들이 주변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충남과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받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1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 전원에 대한 검찰 송치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충남경찰청 수사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구속된 피해자는 모두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30명이 먼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투자추천 대화방과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입니다. 범죄 수익만 90여억 원,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아 차례대로 사건 기록과 신병을 검찰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직책과 팀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은 변호인들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 국선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여행이나 지인을 만나러 캄보디아로 넘어간 뒤 카지노에서 돈을 잃거나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을 당했다거나 윗선 지시로 국내 송환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윗 직급에서 송환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거에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범죄 이력을 가진 피해자도 있었고 송환된 이후 힘들어하고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전과가 동종 전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좀 많이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화금융 사기 사건으로 대전경찰청에서 수사받은 송환 피의자 1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피의자 45명에 대한 송치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SNS에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택 앞에서 대치한 끝에 8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앞 부정선거 음모론이 적힌 깃발이 나부끼고 입구는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북적입니다. 황 전 총리를 상대로 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오전부터 경찰과 소방을 대동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와 지지자들의 반발로 8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라며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글 모두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 작성됐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특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이 불발된 특검은 조만간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성배 씨의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문서 중심의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주로 전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른바 제19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곧 소환합니다.
특검은 공수처 내부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이번 주 오동훈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은 제19 감싸기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의혹의 시작은 지난해 국회에서 나온 공수처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발언입니다. 과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했던 송 전 부장검사가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연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겁니다.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위증했다고 보고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지연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 처장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이제 발견됐는지 여부도 또 따져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통보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석의 차이로 아마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특검은 관련 수사 도중 공수처 내부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차장을 대행하던 송 전 부장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진술은 물론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적힌 검사의 수첩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들이 박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관악구에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4일 열립니다.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 옥상에서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관리사무소장이 떨어져 숨진 데 대해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 인한 콩 작황 피해가 확산하자 전북 지역 농민들이 수확하지 않은 논콩 4,000제곱미터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2차 가해 사건 166건을 접수해 121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배달기사 1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로 지역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곳에서 활동하는 유명 유튜버 2명이 모욕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국유지를 싼 값에 팔겠다고 속여 시민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직원은 문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전북본부입니다. 이 본부의 국유재산관리부서 30대 직원 1명이 지난 9월 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유지를 이용해 부동산 사기를 치다가 꼬리를 밟힌 겁니다. 토지 이용료를 내면 5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국유지를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직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가짜 계약서를 쓴 뒤 자기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대범한 수법을 썼습니다. 국유재산팀 와서 초인종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를 찾았더니 저 안쪽에서 걸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대고계약서를 거기서 작성을 했죠. 이 직원은 그러나 국유지 실태 조사만 할 뿐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신분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지를 팔 자격도 권한도 없으면서 투자 정보에 관심 있는 SNS 부동산 공부 모임에서 피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범행을 위해 작성한 이른바 물건 리스트에는
모두 18필지 24,000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의 캠코 직원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국유지는 전북 전주나 완주 일대 임야 또는 농지로 일부는 이처럼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캠코는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 명예가 실추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 통제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캠코에 고소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 액수는 1억 4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직원은 경찰 수사 시작 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고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 1,555만 명 가운데 지난주까지 4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일까지 전체 예방접종 누적 접종자는 633만여 명으로 65세 이상의 44.6%, 어린이 29.5%가 백신 접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작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상황인 만큼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는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금리 결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We'll be talking about a lot of things.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chance of making a very comprehensive deal. 앞서 중국과 고위급 협상을 벌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했고 이제 양국 정상의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100% 보복 관세도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결의 조짐을 보이자 한국과 함께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46%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Apparently she has a 74% approval rating. And is making a lot of noise really in a way about what she's going to be doing with her policies. 타이완 자치안 지수도 장중한 때 2만 8천 선을 넘는 강세를 보인 끝에 1.68%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홍콩과 중국 상하이 증시도 1%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오는 30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올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결을 선언한 양국이 결국 단기적인 갈등 봉합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같은 날 차례로 발표되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의 금리 결정도 단기적으로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대형 기업들의 실적까지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이번 주가 낙관론의 확산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네팔 동부 히말라야 산맥에 아마다블란 봉을 오르던 60대 한국인 등산객 1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등산 지원 회사 관계자는 이 등산객이 현지 시간 지난 26일 일행 5명과 함께 산을 오르다가 쓰러져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학계의 반발 속에서도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자신의 SNS에 임신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고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시민이 출자금을 보태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 발전소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발전 수익은 매년 배당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도로와 마을 사이 경사로에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5,700여 제곱미터 규모 공공 유휴 공간이던 곳에 제1호 햇빛 발전소를 조성한 겁니다. 시간당 전력 907kW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우리는 여름이면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사일 부지에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하는 노력을 계속 가열차게. 사업비 18억여 원 가운데 시와 도가 절반 정도를 부담했고 나머지 절반은 시민참여협동조합 조합원 출자금으로 조달합니다. 9월부터 시작한 출자자 모집은 목표 금액인 9억여 원을 모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용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은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가입한 뒤 출자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한 계좌 10만 원부터 최대 500계좌,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고 되고 또 그렇게 출자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겠고. 출자 참여 시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수익으로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받습니다. 예상 연간 수익률은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은 6% 수준입니다. 사시는 분들이 지금 다 경로 회원들밖에 안 계세요. 다들 지금 고령화가 돼서 조금이나마 마을에 좀 수익이 창출이 돼서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됐으면. 10월 말 기준 출자했거나 출자를 진행 중인 사람은 6명이고 누적 출자 금액은 610만 원입니다. 시는 같은 방식으로 햇빛 발전소를 3곳 더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출자자 모집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오늘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서울은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몇 도까지 떨어진 건가요?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도 2도가량 기온이 낮은 건데요. 현재 서울 은평구와 노원구는 영하 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어도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 추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안팎 떨어진 경북 내륙 곳곳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6.6도, 철원은 영하 2.9도, 파주는 영하 2.3도를 보이면서 중부 곳곳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찬 공기가 내륙 깊숙이 내려오면서 오늘은 남부지방도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광주가 6.8도, 부산은 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2도, 광주 16도, 안동 13도, 부산은 17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내륙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영남 지역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